예, 안녕하세요. 국어 강의하는 손석표입니다. 이렇게 생긴 안내문 보시면 되고요. 어, 밑에 시간표 보시면 아실 텐데, 이제 총 시간표가 3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에 2시부터 5시는 이번 주에 개강을 하는 조기 개강반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독서랑 요즘은 사실 언어라고 해야 되는데 문법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는 조기 개강반 강의가 이번에 개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초에 개강하는 강의들은 이렇게 강의 숫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전체 커리를 따라가신다고 가정하시면은 이번 주부터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학부터 수강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1월부터 뵈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조기 개강반 강의가 인제 11월부터 12월까지가 조기 개강반 강의가 될 거예요. 음. 그리고 1월부터 2월까지 인제 문학 강의가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어랑 문학 교과서 작품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 것들은 인제 1년 커리로 쭉 가시는 거여 가지고 1년의 큰 계획은 이렇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얘기를 조금 해 볼까요? 지금 국어 어떻냐? 이런 얘기를 사실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뉴스 보시면은 사실 불안이 되게 많으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해마다 제가 직접 수능에 응시한 응시 영상을 올리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시험장에 직접 가서 시험을 보자마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직접 인터뷰 비슷하게 하는 것을 해마다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웃겼던 게 시험을 보고 나와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면서 선생님 올해 수능 어땠, 국어 어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뭐라고 첫 마디로 얘기를 했냐면 쉬웠는데 망할 만한 요소가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저랑 같이 얘기 좀 해볼까요? 첫 마디가 쉬웠는데 어, 망할 만한 요소가 많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길게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시험을 보고 그냥 10시에 나오자마자 제가 느낀 감정은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입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쉽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작년에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이렇게 막내를 키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미 입시를 치러보신 분들은 작년에 그 수능 당일날 이렇게 꽃게발처럼 돼서 직계발 적혀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정답률이 17%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역대 수능 국어 30년을 넘게 수능을 실시했을 때 처음으로 최저 정답률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사실 손을 못 댄 문제들이 몇 개 있었다는 거죠. 우린 이제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쉬웠다고 생각했던 건 어, 킬러 문제가 딱히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풀고 나서 느낀 첫 감정은 진짜 작년에 나왔던 직계발 문제처럼 정답률이 20% 언더에 찍힐 만한, 그러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수준의 문항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혹시 자녀분들이 국어 모의고사를 몇 분 동안 혹시 몇 문제 치는지 알고 계세요? 아직 잘 모르시죠? 자녀분들이 그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80분 동안 45문제를 풀거든요. 음, 그래서 34문제가 필수 문항이고 11문제가 선택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고 가정하시면은 11문제를 문법이랑 매체 문제를 풀고 34문제를
이제 독서, 비문학이라고도 하죠. 그래 비문학이나 문학 문제 푸시는 건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거의 대부분 잘 푸는 학생들은 15분 언더로 풀어요. 거의 대부분. 진짜 잘 푸는 친구들은 11분 컷, 12분 컷을 내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극상위권일 때 얘기고 평범한 친구들은 이제 15분 언저리에서 마무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조금 아직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친구들은 16분, 17분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 좀 편하게 얘기하면 마킹하는 시간 뺐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를 거의 대부분 한 60분보다 조금 더 풀거나 60분 정도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수능 난이도는 독서가 좀 어려웠을까요? 문학이 좀 어려웠을까요? 독서가 통상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서 17문제를 푸는데 단순 계산했을 때 30분, 30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30분을 조금 더 넘게 쓰거나 30분 언저리를 쓰고 상위권 친구들은 뭐 잘 풀면 28분, 27분 이렇게도 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 늘 체크하는 게 안에서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이 몇 분의 페이지를 넘기는지를 시계를 보고 있고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때 제가 몇 분쯤 풀고 있는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빠릿빠릿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나이는 이제 아니게 됐더라고요. 젊었을 땐 문제 잘 풀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잘 풉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10대 친구들처럼 가장 머리가 빠릿빠릿한 나이는 아니어가지고 굳이 따지면 가장 문제를 빨리 푸는 친구들의 레벨보다 조금 느리게 푸는 게 제 속도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저번에 수능을 보러 갔었는데 제가 비문학을 다 풀고 문학 첫 지문을 볼 때가 시계로 봤을 때 24분 5초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독서와 관련해 가지고는 시간을 세이브할 만했고 실제로 채점 오류가 다 맞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까지 어려웠다고 보기는 힘든 시험이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학을 보는데 문학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잘 들어놓으시면 향후에 도움 되실 거예요. 어, 오답률 탑 5 중에서 재밌는 게 언어와 매체 선택자 기준으로 오답률 탑 5 안에 원래는 독서가 3개나 독서가 4개여야지 일반적인 시험이거든요. 근데 올해 수능은 재밌었던 게 언어 매체 선택자 기준으로 오답률 탑 5 안에 독서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고 두 문제는 문학, 두 문제는 문법이었습니다. 정말 재밌죠.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게 30번 문제가 이제 오답률이 굉장히 높게 찍혔던 문제고 34번 문제도 오답률이 되게 낮게 찍혔던 문제거든요. 이게 30번 문제 학생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시험 당일 정답률 35% 찍혔고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각해 보면 여기다 써야 예쁘려나? 그래서 망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다고 얘기했을 때 문학과 관련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문법과 관련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보는 텍스트들이 나온 거죠. 지금 30번이랑 34번의 공통점은 그 사설 모의고사들 있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푸는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있어요. 근데 그런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다룬 적이 없는 진짜 수능 당일날 처음 보는 텍스트를 보게 된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수능 첫 세대이신 분들도 이제는 계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학력고사임 주신 분들이 조금 아직 많던데 근데 수능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수능 당일날에 머리에 털라고 처음 보는 지문이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그쵸? 근데 한동안은 이제 문학 자체가 학생들의 뭐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고 싶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머리에 털라고 처음 보는 텍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머리에 털라고 처음 보는 텍스트들을 봤는데 이게 반응이 잘 안 된 거예요. 사실 좀 편하게 말씀드리잖아요. 30번 문제는 EBS 연계 지문이었으면 정답률이 35%가 아니라 85%가 나와야 되는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흔히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설을 볼 때 A 인물과 B 인물이 무슨 관계인지만 파악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 지문이 왜 어려웠을까 생각해 보면은 뭐 갑득이 엄마가 나온다, 뭐 어디 집주림 영감이 나온다 이랬을 때 둘이 부부 사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자녀분 앉혀놓고 드라마 볼 때 드라마 내용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 요즘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사가 긴 것들을 잘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자녀분들이 가장 즐겨보는 컨텐츠들이 대부분 뭐 릴스나 틱톡 같은 거여서 1분에서 15초 정도로 끝나는 컨텐츠를 접하다 보니까 롱폼 컨텐츠를 접하기 어려운데 심지어 롱폼 컨텐츠인데 뭐 한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처음 보는 지문이어서 어려웠던 거지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면 분석이 사실 조금 이상한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인물 관계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보는 지문인데 굳이 따지면 익숙한 문항의 타입일 수도 있고 생소한 문항의 타입일 수도 있다고 했을 때 좀 재밌는 거는 30번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익숙한 문항 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 34번 문제도 화암구곡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보는 텍스트가 나왔거든요. 일동장유가라는 텍스트는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형태로 입시를 준비했다면 EBS 작품 정리를 하면서 아마 봤을 법한 작품이라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문의 끝부분이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부분이 조금 섞여 있긴 하지만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화암구곡이라는 작품은 학생들 입장에서 처음 보는 텍스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한테 이런 형태로 문항을 깊게 물어볼 것이라는 것을 언제 처음 알려줬냐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킬러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독서가 쉬워지고 문학이 조금 반사적으로 어려워졌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만큼 잘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형태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출제됐었어요. 그러면 출제 경향이 사소하게 바뀐 셈인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사소하게 바뀐 것을 언제까지 익숙하게 바꿨어야 됐을까요? 11월까지 본인이 그거에 익숙해져야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시기거든요. 9월에서 11월 사이가 이제 파이널 시기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여러 차례 푸는 방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려 바뀐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 음, 충분히 적응을 하거나 그것을 깊게 뜯어보거나 자신의 사고 패턴을 교정하거나 이런 훈련을 한 게 아니라 80분 안에 여러 차례 모의고사를 응시해 보면서 실전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한 방식으로 훈련을 했어요. 근데 라이브에서 심지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뭐 문제만 놓고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화암구곡이 제시문 나거든요. 그래서 강호에서의 자족감이라고 해가지고 자족감이라는 건 스스로 만족감이죠. 출사하지 못했다는 건 벼슬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 벼슬하지 못한 선비로서 향촌, 시골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대한 회포, 회포는 가슴 속에 품은 뜻이겠죠. 그리고 자연물로 구성한 개성적 공간에 대해서 긍지를 드러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성인 수준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문항이기도 해요. 정답 자체가 4번이었는데 좀 재밌는 부분이 4번 선지에서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생애로 표현을 해서 겸양의 태도를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만 어휘적인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지문을 안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뭔 말인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기준점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자족감이라는 말과 긍지라는 말을 얘기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겸양이라는 말은 자기가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만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기에서 자긍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얘기예요? 요만큼 있는 걸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긍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단어가 가지는 어감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봤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겸양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논리적으로 성립이 어려워요. 지금 지문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보기만 갖고도 접근이 가능하죠. 근데 이런 식의 접근은 이미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학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34번 문제를 가지고 9월 34번 문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처음 보는 지문이기는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생소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 게 보기가 있는 문학 문제들은 그동안 많이 출제되어 왔지만 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자 수준의 레벨이 있을 수 있고 학생 수준의 레벨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느끼기엔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얘기 좀 해드리면 문법이 35번 문제랑 37번 문제가 전부 다 정답률이 40% 언더거나 딱 40% 정도의 정답률이어서 이 두 개의 문제를 작년 수능이래. 올해 수능에서 맞출 수 있다면 등급을 아득히 바꿀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문제는 공통점이 있어요. 35번 문제는 그 한글의 제자 원리와 관련한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한글의 제자 원리는 어디 나와 있는 개념이냐면 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한글 제자 원리요. 37번 문제는 모음조화 개념을 활용하게끔 출제가 됐어요. 정답을 만드는 방식이 모음조화에 대한 인지였거든요. 근데 그 모음조화 개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고일교과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저는 가끔 수능 리뷰 영상 같은 걸 보면서 되게 맘상하는 게 어떤 친구들은 본인이 이렇게 시험이 어려운 이유를 교과서 따위에서 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능이 잘못 출제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수능의 출제 범위와 관련한 그 수능의 출제 컨셉을 얘기하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 보고서를 보시면 수능의 출제 범위에는 국민공통교육과정과 문학교과서, 독서교과서가 수능의 출제 범위입니다. 국민공통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교과서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번 수능은 어떻게 보면은 고1 교과서의 주요 개념을 활용해가지고 문법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뭐하지만 킬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냈는데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개념을 무시했다가 시험 당일날 자기들이 많이 틀리고 나서 그게 킬러 문제래요. 그럼 만든 사람들의 의도는 자 교과서대로 한번 잘 출제를 해줬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나는 교과서 안 봤는데? 이렇게 얘기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매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제 입장에는 되게 의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고 나오자마자 쉬운데 망할 만한 요소가 많았다가 첫마디였죠. 망할 만한 요소가 많았다. 왜?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엄마 저는 정시 파이터가 될게요. 이런 삶을 살아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보면 대형 강의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올해 나올 EBS를 찍어줄게가 주된 내용이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찍은 EBS 지문이 실제로 나와야 그 내년에 영업하기에 좀 유리한 어떤 어른의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마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생각해보면 수능의 출제 범위대로 전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시험인데 현재 학생들의 학습 방식 자체에 왜곡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점수가 낮게 찍혔고 그 점수가 낮게 찍힌 걸 가지고 역으로 시험의 구조를 공격하는 것은 전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재 수능에서 요구하는 것은 진짜 정부 발표대로 교과서를 조금 집중해서 보라는 진짜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든지 겨울이든 아니면 학기 중이든 교과서와 관련한 얘기들은 사실 충분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기 개강반에서는 이제 문법 강의를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1월에 진행하는 강의는 문학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좀 해볼까요? 좀 많이들 많이 물어보세요. 주변에 이제 국어가 어렵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연이 있으신 분들이 가끔 전화 오셔가지고 이거 자녀들 문학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까 전에 지금 설명 잘 따라오고 계신다면 망할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요소가 있었어요? 처음 보는 지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있고 원리가 있을 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학생들의 공부가 작품을 공부함으로써 원리를 도출하는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원리를 가지고 작품을 접근시키는 방식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중요한 작품들은 얼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작품들을 외우듯이 공부를 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이라도 좋은 내신 등급을 기대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아직 입학도 안 한 친구들이 당장 눈앞에 단기 목표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은 3년 후에 뭔가 좀 유의미한 최종 결과값을 원할 거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녀가 선택하면 가장 나이스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나이가 지금 정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보면은 이렇게 강의실에 개강할 때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진짜 좀 자기가 열심히 해보려고 왔고 절반 정도는 표정이 그냥 집에 있는 중년 여성의 강권에 못 이겨왔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든 간에 굳이 따지면 학습 자체가 중학교 때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자습서를 열심히 외워서 뭐 학원에서 뭐 이렇게 선생님한테 대답하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집에 못 가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온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수능을 준비하는 큰 흐름에서 올바른 공부 방식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맥락에서든지 원리를 먼저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는 어떤 연역적인 방식의 학습을 추천을 드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음. 자,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죠.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겨울에 어떤 정도의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할 거 솔직히 많거든요.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냐? 어느 정도 밸런스가 황금 밸런스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굳이 따지면 최대한의 시간 자원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진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죠. 뭐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어가지고 수능 당일날에 아침에 1교시가 엎어지기 시작하면 나머지 과목은 좀 심정적으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교시 때 어떤 맥락에서 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 꼭 굳이 따지면은 뭐 나중에 뭐 이렇게 내년에 내신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사실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 오랜 기간 학습을 해왔을 확률이 되게 높고 국어는 사실 학습을 안 하거나 학습을 되게 약하게 해오셨을 확률이 높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냥 아예 고등학교 때까지 노시다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오셔가지고 그때 내신 특강 같은 걸 잠깐 들은 다음에 우리 애가 중학교 때 A등급 맞았는데 왜 우리 애가 4등급이 나왔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강남구 기준으로 국어 A등급을 맞는 친구는 전교생의 50%입니다. 50%는 등급으로 환산하면 5등급이에요. 그럼 자녀분이 A를 맞으셨다 하더라도 1에 해당하는 A인지 5에 해당하는 A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A를 자꾸 맞으셨대요. 가끔 B도 맞으셨대요. 그러면 계속 A를 맞고 가끔 B를 맞았다는 건 5에서 6등급을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4등급을 맞았다? 도움을 많이 받은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맥락에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이번 주 혹은 이번 1월부터 진행하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자세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간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안내문 1페이지에 제 전화번호 따로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문자 주시면은 제가 따로 전화 드려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은 제 응시 영상이 있어서 그거 보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맥락에서든지 준비가 철저한 겨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